한국을 대표하는 스승들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네, 이번에는 2장 괜찮아, 희망이 있으니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희망이 있으니까. 최일도. 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바퍼 목사로 유명하신 최일도 목사님. 현재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캄보디아 등 외국의 어린이와 노숙자들에게도 무료 급식을 통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청량리의 희망. 청량리 588 사창가를 철거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여기저기서 제게 질문을 해옵니다. 청량리 588이 철거된다면서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만 제 마음속에 먼저 자리 잡은 생각은 역시 아쉽다는 것입니다. 588 사창가가 없어진다는 게 아쉬운 것이 아니라 청량리 한복판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 여성, 노숙자, 행여자, 독거노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했던 다일 공동체의 맨 처음 삶의 자리가 흔적도 없이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지도에서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일 공동체가 살던 자리는 시멘트 벽으로 덮여 빛바랜 사진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게 됐지만 이제는 그 터마저도 철거되어 없어진다고 하니 아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목 골목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곳 588 한복판에서 다일 공동체가 시작되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모한 일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이들의 삶 속으로 함께 뛰어든 다일 공동체가 있었기에 오늘까지도 끝없이 이어지는 노숙자와 행여자들 그리고 갈 곳 없는 무이탁 노인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밥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고 주말이면 어디에 가서도 호소할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장 오늘 먹을 쌀을 걱정해야 했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곳 588 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이 이루어진 희망의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20년간 생명을 이어주는 밥이 지속적으로 나누어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 병원 문턱이 높아서 갈 수 없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보상 없이 대가 없이 아픔을 치료해주며 수술해주는 오늘의 다일 천사병원을 있게 한 곳, 그 희망이 자라는 땅이 청량리입니다. 올해로 다일 천사병원이 개원한 지 만 7년이 지나 8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일 천사병원은 다일 공동체를 찾아와 밥을 드시는 밥상 공동체 가족들과 진료는커녕 약 한 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상처받은 이웃들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개신교 최초의 무료 병원입니다. 다일 공동체의 초창기 토요일마다 주말 진료를 하던 시절 질병의 고통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이웃들을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고 카톨릭 병원으로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것을 처절하게 거절당하면서 다일 공동체가 스스로 무료 병원을 짓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2년 청량리 588 직업 여성, 팸프 아주머니, 588 동네 주민들이 모아준 47만 5천 원이 다일 천사병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뒤 다일 천사병원 건립을 위해
동전 100원에서부터 100만 원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후원하는 천사운동이 시작되었고 2002년 10월 4일에 다일 천사병원이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두 다일 공동체의 보금자리가 588 사창가 한복판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장 암울한 곳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희망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희망을 만들어냅니까? 어디에서 희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희망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내어주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까? 진정한 희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자라나는 땅은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모인 인간시장 청량리 588 사창가였지만 다엘 공동체와 함께하는 가족들의 진실된 마음이 그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삶이 숨막히는 절망으로 가위 눌려도 사람만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뒤면 청량리 588 사창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었던 희망. 그 희망이 시작되었던 곳이라는 사실은 결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꿈을 꿉니다. 이제는 청량리뿐 아니라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나아가 전 세계 곳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을 위해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회에서 내몰려 외롭게 살며 희망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위해 그곳에 또 다른 청량리의 희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그것도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 위하여.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축복입니다. 황대권. 황대권 씨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서 제3세계 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접단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사면으로 석방,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동체 세상을 꿈꾸며 생명평화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축복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현재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고 말고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역정을 낼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할 소리가 아닙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 앞에서 혹은 간밤의 폭풍 후에 1년 농사가 쑥대밭이 되어버려 시리에 빠져있는 농부 앞에서 이런 소리를 잘못했다가는 뺨따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이 축복이라는 것은 슬픔과 고통의 상황을 억지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그야말로 온 몸과 마음으로 슬퍼하고 인내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도 그렇게 슬퍼하고 인내했지만 결국 내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축복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축복이란 사람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냥 덕담이라고 하지요. 축복은 하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은 하늘이 그 사람을 시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의 일에 개입하여 축복을 내리는 걸까요? 복잡한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시면 미워도 하실 거라고. 맞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저주를 내립니다. 확률로 따지면 사랑과 미움의 비율이 50대 50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람들의 느낌은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 삶의 거의 전부가 고통과 괴로움 뿐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이는 그래도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행과 불행이 자신의 믿음에 달려있음을 말해줍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일이 축복이 되려면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인다면 정말 벌어진 모든 일이 축복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슨 특정 종교의 가르침도 아니고 사이비 교리도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우주 질서의 법칙일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해코지 하실 리 없다고 굳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령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이리저리 분석해보고 전날 잠이 부족했느니,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느니, 혹은 운이 나빴느니 하며 갖가지 이유를 찾아냅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시려고 이번 일을 꾸미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는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 성찰을 합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도 그것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관계없이 그 모두가 하느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여 베풀어 주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일도 없고 무엇을 탓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내게 벌어진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습관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나쁜 일은 남 때문에 혹은 다른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긋지긋한 착각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나와 남을 포함하여 온 세상, 온 우주가 동원됩니다.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삼라 만상이 협동하여 특정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더라면, 혹은 그가 양보했더라면, 이와 같은 가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이란 일단 벌어지면 그것으로 끝이고, 거기에는 삼라만상이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두고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못했느니 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기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은 결국 내게 벌어진 일을 사심없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나를 여러 가지로 단련시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성장하여 참다운 행복을 맛보길 원하시거든요. 혹자는 이런 현상을 긍정의 힘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긍정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다 라고 믿으면 부정의 세계가 펼쳐지고 반대로 그렇다 라고 믿으면 긍정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12월의 기도 한수산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 4월의 끝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오늘의 작가상, 노건문학상, 현대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2월의 기도 한수산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이런 한 해에 점을 여기면 문득 떠오르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서 사랑과 아낌을 받고 있는 이 아름다운 기도는 그러나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전사한 어느 군인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입니다. 가만 소리 없이 읽어내려 가자면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새삼 생각하게 하는 이 기도를 저는 12월이면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참 많은 나날들을 저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큰 일을 하겠노라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저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곤 했습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 큰 일이 아니라 남 보기에 작고 초라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더 갈고 닦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일이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 겸손을 몰랐습니다.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더 많은 부유함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주변에 널려 있는 사소한 것들의 진정한 기쁨을 아는 지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기도는 속삭이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 비로소 부요함의 행복을 안다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아니라 겸손을 알아야 한다고, 해야 할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게 길고 길었던 한 해일지도 모릅니다. 서글픈 일들, 억울한 일들로 가득한 한 해였다면 지금 저기 들이오고 있는 12월의 그림자마저 어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은 누군가를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떠나보내기 아쉽게 뜻깊은 일들로 소복한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정성을 다한 나날들로 가득한 한 해를 보는 사람에게는 12월은 행복으로 반들거리겠지요. 이루고 싶었던 일을 이루어낸 사람에게는 지금 이 한 해의 저물녘에 서서 바라보는 한 해의 보람찼던 시간들이 가슴속에서 철썩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해는 가고 다시 한 해는 옵니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속지 않는다고 다짐하면서도 새 달력을 준비하며 저는 또 새로운 한 해에 들뜰 것입니다. 새해가 온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깨우쳐 주어도 저는 또 새해 계획을 세우며 가슴 두근거리겠죠. 그래서 저는 12월이 좋습니다. 12월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쉬움이든 서글픔이든 아니면 뜻깊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슴 저려 하면서 이제 또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아니, 저 멀리서 발소리를 저벅거리며 찾아오고 있는 한 해를 마음 다잡으며 기다리고 맞이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제가 존경했던 은사께서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의 기도를 선생님 나름대로 조금 바꾸어서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평화를 배우거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그것을 해낼 용기를 가지거라. 그리고 언제나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롭거라. 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포기해야 합니다. 평화롭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낼 용기를 가져야 하겠죠.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그 뜻을 그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두 가지를 헤아릴 줄 아는 지혜야말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많은 세월의 구비를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12월입니다. 아쉬움도 서러움도 버려두고 갑시다. 어제의 일들은 어제의 것으로 버려두고 갑시다. 새롭다는 이름으로 오는 새해.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을지 몰라도 그 이름을 믿기로 합시다. 새해라는 그 이름을. 그래서 12월에는 그 준비를 하기로 합시다. 겸손과 가치와 지혜로 가득 찬 새해가 되기를 꿈꾸어 봅시다.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오정희. 오정희님은 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완구점 여인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동서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독일 리베라 루트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유년의 뜰, 돼지의 꿈 등이 있다.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소설 창작의 기술에 대해 말할 때 흔히 쓰이는 비유가 빙산의 원리이다. 물 위로 드러난 빙산은 대략 전체 크기의 20% 정도, 나머지 80%는 물에 잠겨 있는데 잠긴 부분이 많을수록 안정감이 있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소설이 힘있고 감동적인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밑에 혹은 그 안에 몇 배의 정보나 자료, 지식, 의미망 깊은 사유와 사색들을 보유하고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결국 보이는 부분은 감춰진 부분들의 힘으로서만 드러나며 부피와 입체감을 갖는다는 말이다. 이것은 소설에만 적용되는 이치가 아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남에게 보이는 부분과 안 보이는 부분이 3대 7, 적어도 4대 6 정도라야 품격을 지니고 타인에게는 신뢰를, 자신에게는 안정적인 정서를 주면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을 너무 감추다 보면 음흉하거나 음흉하다는 혐의를 받게 되고,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다 보면 품위를 잃고 경박해 보이거나 자기의 패를 활짝 펴들고 달려드는 노름꿈처럼 현실적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생 경영의 묘는 어쩌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의 조화와 균형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불가해함, 보이지 않는 존재의 의미를 긍정하고 수용해가는 과정이기도 한가 보다. 젊은 시절 나는 프랑스 화가 쿠르베의 나는 천사를 그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라는 사실주의의 선언에 쾌감과 공감을 느끼기도 했었다. 그러나 살아갈수록 모르겠는 것, 끝내 나는 알지 못한다 라는 고백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인생의 아이러니기도 하고 신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니 현상적인 것들의 그 너머 혹은 그 안을 보는 일에 주력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채 세상과 유리되어 오직 기도와 자급자족을 위한 노동으로 일관된 생활을 한다는 봉쇄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이타적인 실제 행위가 없는 그들만의 기도 생활에 무슨 종교적 의미가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세상의 불행과 고통의 해소, 평화와 구원을 청하는 그들의 기도는 영성의 셈이며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몇 해 후 나는 어떤 작은 일을 겪으면서 그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들이 대학 입시 본고사를 치르던 날은 혹독하게 추웠다. 아들이 입시고장으로 들어간 후 나는 친구와 조계사로 향했다. 시험장에 들어간 아들 걱정으로 심란해할 나를 위해 친구가 하루를 낸 것이다. 나는 특정 종교가 없었지만 친구는 독실한 불자였다. 예식에도 심신에도 서툰 나 대신 열심히 절을 하는 친구를 따라 신용을 하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른바 하심이었다. 아들의 마지막 시험 시간 즈음하여 장을 보아 들어가겠다는 친구와 종로통에서 헤어졌다. 해가 저무는 저녁 무렵의 바람은 매섭게 차갑고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다. 대학 정문 앞에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을 만났을 때 아들이 말했다. 마지막 시간이 수학 시험이었는데 한 문제도 못 풀었어요. 본고사에서 한 과목이라도 0점이 나오면 평균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이거든요. 꼼짝없이 재수를 하게 생겼구나 하고 포기했어요. 종료 벨이 울리고 백지 답안지를 내려는데 갑자기 매직아이처럼 끝문제의 풀이 방식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가 걷어가려고 하는 시험지를 틀어지고 순식간에 풀었죠. 겨우 9점짜리이긴 해도 0점을 면한 게 어디예요? 그날 밤 친구가 전화를 했다. 아들의 시험에 대해 몇 마디 나눈 뒤 이어 말했다.
너 노심초사하는 걸 보니 내 아들 떨어지면 네가 큰 병 나게 생겼으니 어쩌겠누. 내내 걱정하며 경동시장에 갔는데 웬 호호백발의 조그만 할머니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고 앉아 미역다발을 팔고 계시지 않겠니? 이 깡깡 얼어붙은 날에 파파 할머니가 길바닥에 나앉은 게 너무 안 되었어서 할머니에게 가게집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고는 내가 미역을 팔아드렸어. 목청대로 소리 지르니 금세 다 팔리더라. 어찌나 내 마음이 기쁘던지 그 조그만 할머니 모습이 어쩐지 내게는 관음보살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니?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아들이 수학 문제들과 절망적으로 씨름하고 있을 무렵 친구는 그 추운 시장 바닥에서 가난한 파파 할머니를 위해 목청껏 호객하며 미역을 팔아주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아들은 대학에 합격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 추위 속에서 미역을 팔아준 친구의 공덕과 기도의 힘이었다고 믿고 있다. 시험이 없는 학교 만들기 홍순명. 홍순명 씨는 1936년에 태어나 중학교를 다니던 중 전란으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17세부터 교편을 잡았다. 군 제대 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합류해 학교장을 지냈으며 현재 2001년에 세워진 주민 풀뿌리 대안학교인 풀무환경농업전공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이다. 시험이 없는 학교 만들기. 한국 사람 시골 농토 아끼는 마음은 알아주어야 한다. 좁은 땅에 저렇게 건물을 높이 올리지 않는가? 한국에 처음 온 친구가 그리 말했다. 한 조각 농토라도 아껴서 식량을 만들려고 도시가 비좁게 아파트를 높이 짓는다면 얼마나 갸륵한 일이랴. 내가 사는 홍성에서도 다투듯이 높이 올라가는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길가에 늘어선 업종을 살펴보면 우선 식당이 많다. 집에서 요리하는 법을 안 배워서 그런가 보다. 버리는 잔반도 합치면 북한 동포 먹일만 하다고 한다. 차는 왜 그리 많은지 계속 땅을 파고 메우고 찾기를 뚫는다. 마을버스를 자주 돌아가게 하면 집집마다 차가 없어도 배기가스도 줄이고 차량 운영비도 덜 들 텐데.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무엇에 쫓기고 쫓기듯 바쁘다. 얼굴에 표정도 없다. 식당 다음으로 많은 것이 학원이다. 학교보다 더 많다. 아이들이 힘들다. 한창 나이에 시공친, 즉 시간도 공간도 친구도 없다. 친구하고도 경쟁을 해야 한다. 웬 시험은 그리 많은지? 그게 꼭 다 필요한지? 경쟁은 끊임없는 시험으로 부추긴다. 온 사회가 죽자 사자 경쟁을 하니 부모들도 자녀가 그 축에 안 끼면 불안해서 못 잔다. 경쟁이라는 말은 다윈이 1859년에 발견한 생물 법칙이지만 거기 바탕을 두어 사회 진화주의와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인생관, 사회관이 되었다. 균형을 유지하게 하던 사회주의가 무너지자 경쟁은 21세기에 국가와 지역과 개인 생활에까지 극단적 맹위를 떨치게 되었다. 다윈보다 불과 7년 뒤인 1866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안톤 드 바리는 생물의 법칙으로 심비오즈,
즉 공생이란 새 말을 만들었다. 자연을 보면 식물과 동물이 산소와 탄산가스를, 꽃과 나비가 꿀과 꽃가루를, 미생물이 동식물과 영양을 주고받는다. 투쟁의 상식 같은 포식자도 없으면 초식동물이 너무 불어나고 퇴화한다. 생태의 신비는 감탄하고 경외해야지 인간 사회를 정글로 만들면 안 된다. 지금 전하는 생물학은 생태의 법칙이 경쟁이 아니라 생명 역사가 축적된 개체끼리 상호 의존하는 다양성의 순환, 태양을 근원으로 하는 에너지의 흐름이고 균형이고 끊임없는 발전이라고 밝혀냈다. 생태 법칙이 살벌한 경쟁이 아니라면 거기에 따라 인생관도 사회관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엔 글을 모르면 까막눈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생태 법칙을 모르면 생태 까막눈이다. 글 까막눈은 본인이 불편할 뿐이지만 유식한 생태 까막눈은 생태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 소리 없이 다가오는 환경재앙, 많은 사람들을 사회 귀퉁이로 모는 가난과 소외, 하늘을 그슬리는 전쟁과 폭력은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생태 까막눈에서 나온 것이다. 생태 법칙이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 정치는 늘 다수의 표를 의식하고 기업은 이익 창출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이다. 유엔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 10년을 선포해 각급 학교에서 생태 법칙과 그에 따른 태도를 가르치도록 권하고 있다. 가르칠 뿐 아니라 유럽의 생태학교 연맹에서는 교육이 미래 사회에 책임을 지고 생태 존중 생활을 실천하며 그런 사회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 1995년부터 한국에도 대안학교가 태동하여 그 수가 수십을 헤아리게 되었다. 다양한 특색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하나하나 학생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기 역할을 통해 공동체를 정상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더불어 살기를 가르치고 있다. 대안교육은 과거 한국이 전통과 문화에 뿌리박고 현재 학생의 개성과 공동체를 살리고 내일의 더불어 사는 평화와 생태 사회를 준비시키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가 사람과 자연의 관계라면 평화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관계다. 이 둘이 정상화될 때 지속 가능한 사회에 시동이 걸린다. 제도학교와 대안학교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 책임 있는 미래 시민이 되도록 자기 실현과 사회 기여를 주축으로 한 교육법 1조를 함께 지침으로 해야 한다. 100년 전 우리 민족 선각자들은 교육을 통해 독립과 근대화를 꿈꾸었다. 그 꿈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꿈은 빈곤율이 세계 둘째고 총기 사고로 세상을 들썩이게 하며 승자가 고스란히 모두 갖는 미국 사회의 축소판인가? 자기 문화 전통과 역사, 평민과 노동과 환경과 마을이 더불어 사는 자유로운 교육으로 복지 사회를 실현한 스칸다나비아 모델도 있다. 아마도 그쪽이 통일 남북한이 같이 수긍하는 사회 체제가 될 것이다. 지금 대안학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대안대학 과정이 없어서 다시 입시를 앞두고 머뭇거리고 요동을 친다. 또 대학에 가서도 일관성이 없어 몸살을 앓는다.
풀무학교에서는 뜻을 모아 2001년에 대안학교 완결판으로 2년제 생태 농업 전문 과정을 만들었다. 신입생 예비교육 때 우리는 세 가지가 없는 학교를 만들자고 했다. 첫째, 시험이 없는 학교. 학생들은 놀라며 환호했다. 사람의 능력을 숫자나 알파벳으로 표시하는 건 무리다. 오고 싶어 들어오고 교양과 실천으로 자기 완성이나 진로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데 왜 시험을 보나? 그 시간이면 다른 일을 하지. 둘째, 교사와 학생의 구분이 없다. 컴퓨터 정보가 넘실대는데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되랴? 학교는 교사의 점유물이 아니다. 교사, 학생, 나아가 학부모, 지역이 함께 만들어간다. 셋째, 학교와 지역의 울타리가 없다. 학교가 농사마을, 곧 학교 농촌이다. 자급, 자립하는 마을이 배움터고 지역과 넘나든다. 이런 생태농업 대한대학이 각지에 세워지면 농업과 농촌을 재편할 후계자를 기를 뿐 아니라 제과제빵, 목공, 건축, 공예, 가공, 유통, 에너지 등 여러 전문 과정을 배우는 학교 농촌은 교양과 실천력을 갖춘 평민층을 사회에 깔면서 온난화를 비롯해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하나의 응답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괜찮아 살아있으니까 책의 2장 괜찮아 희망이 있으니까를 읽어보았습니다.